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 특히 이스라엘 아이언돔 있잖아요. 이 하마스나 이란 공격에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이 표면적인 방어 성공률, 그 너머의 교훈을 봐야 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방어 시스템이라도 약점은 존재하고 또 공격자는 그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처럼 상시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KMAD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시급한 과제인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상황부터 좀 보면요. 2023년에 하마스가 공격했던 방식,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수천 발의 저렴한 로켓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해서 아이언돔의 처리 용량을 그냥 넘어서게 만든 거죠. 네. 요격 미사일 재장전 시간을 딱 노린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이른바 저비용 대량 포화 공격의 전형이죠.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수만 달러인데 공격 로켓은 수백 달러 수준이니까 이 방어하는 쪽에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이 경제적인 비대칭성, 이게 현대 방공망의 큰 숙제거든요. 그런데 2024년 이란의 공격은 양상이 또 달랐습니다. 하마스처럼 그렇게 막 압도적인 물량은 아니었지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이걸 막 섞어 썼어요. 그래서 방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마하 12급 초고속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동시에 감행해서 다층 방어망 전체를 시험대에 올린 거죠. 결국 공격 방식은 좀 다르더라도 시스템 과부하라는 목표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룻밤 방어에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서울 수도권이 북한의 그 장사정포하고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북한 역시 저비용 무기 체계 개발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우려되는 건 탐지에서 요격까지 시간이 극도로 짧은 그런 위협들입니다. 예를 들면 초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경우죠. 2022년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 깊숙이 침투했던 사건, 이거는 탐지 자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수도방위사령부 레이더조차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은 좀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요격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방공망 핵심 중 하나인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이거 실제 요격 성공률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고도 10km 이하 저고도 방어를 담당할 LMAD, 그러니까 한국형 아이언돔은 아직 개발 완료나 배치가 안 돼서 그 공백도 크고요. 하지만 더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지휘체계의 이원화 문제입니다. 현재 미사일 발사 탐지나 경보는 공군중앙방공통제소 MMCRC가 하고 실제 요격작전 지휘는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랑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나눠 맡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네, 복잡하죠. 그래서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게 1991년에 육군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으로 이관된 이후로 계속 지적되는 문제예요. 2017년에 북한 미사일 발사했을 때요.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렸다는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권명국 전 방공포병 사령관 같은 전문가들이 실전이었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경고하는 이유죠. 네. 그리고 미군과의 연합작전 체계 역시 아직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브루스 백톨 교수 같은 분들의 지적도 있고요. 결국 해결책은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는 이 분리된 방공 지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모든 탐지, 요격 자산이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일 지휘 총재 시스템, 예를 들면 C4I 체계 총합 같은 거요. 이게 시급합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 신설도 고려해야겠죠. 둘째는 역시 비용 효율적인 방어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천궁2나 PAC-3 MSA 같은 아주 고가의 요격 미사일만으로는 북한의 그 값싼 드론이나 방사포탄을 전부 막아낼 수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전 기반의 엔티드론 시스템이나 레이저 무기처럼 발사 비용이 낮은 그런 방어체계 개발과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엮어낼 두뇌 역할,
즉 탐지와 요격을 연동하는 통합지휘통제체계 C4I의 고도화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사오는 걸 넘어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설계가 중요합니다. 우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 사례는 우리에게 진짜 값비싼 무기 도입만큼이나 그것을 운용하는 시스템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 즉 지휘 통제와 운용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방공망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휘체계 통합, 저비용 고효율 방어수단 확보,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의 실질적 강화, 이게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변화를 망설이는 어떤 관성이나 혹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북한의 값싼 창이 우리의 비싼 방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과연 충분히 절박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